그래서 제 2장에서는 학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학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학문의 구성 속에서 연구 방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이구, 동그라미가 한쪽이 좀 잘렸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이 누르스름한 이 동그라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봅시다. 이 세상은, 이제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한자는 이제 재행무상인데요. 예,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행한다.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래서 무상, 일정하지 않다. 결국은 이제 재행이나 무상이나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변하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뭐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늘 혼동 속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늘 이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예, 실제의 세계예요. 이제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혼란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안정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이제 이 혼란한 세계 속에 이제 카오스는 무질서라는 뜻이죠. 이제 이 혼란한 세계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사람이 이제 학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학문 일상의 세계는 이제 문제의 연속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학문의 세계는 해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재상무행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는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체계적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무행,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세계죠.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카오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를 안겨줘서 안정감을 주는 거죠. 예,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럼 이제 이 학문의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회와 연구자가 있고요. 이 연구자들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연구자들은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중에서 일부를 연구하지, 일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 세상에 있는 교육 현상 중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구하고, 또 유아 중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소수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여전히 이제 무질서하고 알 수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이제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리서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인콰이어리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론으로 이 현상을 종합해 보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고요. 인콰이어리는 새로운 안경을 찾는 겁니다. 이건 연구, 이건 탐구인데요.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구하거나 탐구를 해요. 그 카오스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죠. 질서도 이제 두 가지 종류입니다. 로고스로서의 질서, 노모로서의 질서가 있어요. 노모로서의 질서는 어떤 법칙적인 질서입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질서예요. 로고스는 이제 언어적인 질서, 이론적인 질서죠. 아무튼 이제 이런 질서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연구에서 주로 찾아내고요. 이제 로고스는 이제 인문학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찾아내죠. 의미를 해석한다든지 할 때. 연구자가 이제 리서치나 또는 인콰이리를 통해서 카오스 안에 어떤 질서를 찾아내서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회에 보고하죠. 학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된 연구인지, 어떤 카오스의 세상을 적절히 질서화해서 이제 보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통과하면 그것을 이제 세상에 발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연구자들이 연구한 그 노고스를 믿고 이 카오스의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죠.
이제 이게 이제 학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학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관점. 학문은 항상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곧 질서이기도 하죠. 이 관점으로 어떤 연구 대상을 이제 바라봐요.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해서 연구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회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죠. 예를 들면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라는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서 관계에만 주목해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곧 대상을 규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어떤 대상을 내가 연구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질적 연구도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논문의 앞부분에서 이론적 배경, 개념 정의하잖아요. 결국은 바로 이제 그게 관점이고 그 관점으로 이 대상을 연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점으로 내가 무엇을 연구할지를 규정을 하는데 나 저거 연구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해서 연구가 되는 건 아니죠. 연구를 실제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방법이죠. 이 방법으로 이 관점에 의해서 대상을 규정하고 그 대상을 이제 방법으로 리서치할 수도 있고 인콰이어리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할 때도 역시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에 구성하는 이제 중요한 어떤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이제 관점과 대상과 방법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문을 구성하는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학문의 세계는 이제 이론의 세계이고, 질서 정연한 세계라고 그랬죠. 음, 그리고 이제 언어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어로 다 포착이 안 되잖아요.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는 게 세계인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중에 세계를 언어로 포착해서 언어로 질서화해 놓은 게 학문의 세계죠. 자, 그것은 이제 연구자가 어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연구하거나 탐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서 그 이제 학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방법은 이제 한자로는 이제 모방의 이제 그 법이 이제 물이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메소드인데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바로 이런 것인데요. 메소드의 원래 의미는 다음 메소드의 MET는 이제 메타이고요. HOD는 호두스입니다. 메타 호두스의 원래 의미는 메타 호두스입니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던데 메타는 다음이라는 뜻이죠. 또는 뭐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길은 길인데 한 차원 높은 길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도입니다. 도. 우리가 이제 발로 밟고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 또는 사고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방법이라는 게. 원래 어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 우리가 질적 연구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은 관찰한다, 면담한다, 또는 뭐 체험한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이죠. 이것이 곧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또는 이제 추론하기도 하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이것만 가지고 해서 질적 연구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질적 연구와 관련된 연구 기법입니다. 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이것은 이제 망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망치를 적절히 쓰려면 그것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냥 망치질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망치를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안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방법론입니다. 론. 흔히 사람들이 이제 방법과 방법론을 구분하지 않는, 방법론은 영어는 methodology란 말이에요. methodology는 로지잖아요. 로지. 여기 로고스 같은 단어죠. 방법에 관한 론이라는 뜻입니다. 방법에 관한 론. 방법에 관한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방법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로 하는 거고 머리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테크닉은 이제 몸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 테크닉을 적절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은 뭐냐면은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대상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질적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은 의미의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의미의 세계고 특히 인간의 의미의 세계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도 존재하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은 그걸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이제 인식론은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재구성 과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외부의 대상을 사진 찍는 듯이 우리에게 어떤 그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구성하는 거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 옳은 것이 아니고 타인 누군가에 의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이해가 될 때 그게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론이 바탕에 있고요. 그러니 실천론은 그걸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그걸 이제 실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야 이 기법들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에서 실천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삶의 과정 자체가 인간의 삶이 그런 거다. 굳이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질적 연구의 과정이다. 뭐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어떤 방법론을 이제 이룹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과 기법이 결합돼서 하나의 방법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적 연구 방법, 특히 연구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법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각 질적 연구, 앞에서 살펴봤던 질적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고로 미리 보내준 그 글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있는 2008년에 쓴 논문 중에 일부입니다. 자,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화기술지는 집단의 문화를 연구를 해요.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이제 이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행위일 수도 있고 행위의 원리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문화를 이제 어떤 좀 더 이건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고 그 표층적인 질서의 이면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는 게 행위의 원리이고 아까 이제 인지체계라고 한 거 사고는 이제 그 이면에 이루어지는 심층적인 어떤 사고 과정을 보는 거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고유한 행위가 뭐고 행위가 어떤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그걸 가능하게 한 사고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룹니다. 해석학은 지금 안 다뤘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이것도 안 다뤘으니까 건너뛰고 근거 이론은 행위의 과정과 전략. 예를 들면은 이 근거 이론은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이제 그 이론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문제성을 해결하는 과정과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죠. 자, 현상학은 이제 체험의 의미, 여기서 이제 체험이라고 했는데, 좀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현상인데요. 여기서 현상학에서 가장 먼저 다룰 게 생활세계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가 무엇이고,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할 텐데, 그게 무슨 체험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건 어떤 의미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죠. 현상학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내러티브 탐구는 이제 경험의 상호 구성적 의미. 이때 경험의 상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경험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구자 사이의 제 경험, 그걸 같이 말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려면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리고 연구자인 나는 그의 경험을 어떻게 될까 다시 경험하고,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등등 질문들을 합니다. 생애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생애의 구체화된 역사를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애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그가 겪어온 그것이 그 당시 어떤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질적 연구들은 그 각각의 학문, 이 연구 방법들이 발생하게 된 학문의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학문의 어떤 그 각각의 나름대로의 탐구자고자 하는 그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규정하는 어떤 개념이나 관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가 만들어집니다. 연구 방법이. 그래서 질적 연구를 적절히 수행하려면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연구 방법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뭔지, 그리고 그 방법이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뭘 연구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걸 연구해야 되는지,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제 또 내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연구 방법들이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것에 정말 적절하게 부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2008년에 쓴 논문의 내용의 마지막 이게 문단일 겁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질적 연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 그리고 이론적 관점 등을 고려하면 질적 연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문제의식이나 관점 또는 자신이 처한 여건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자신의 문제의식, 관점, 그리고 자신의 처한 여건에 적합한 방법. 그것은 기존의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건 연구 방법을 선택하건 모색하건 질적 연구를 적절히 수행하려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밀물처럼 밀려드는 질적 연구 기법들을 서둘러 받아들여서 적용하기에 앞서 현재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왜 연구하려고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연구자의 관점과 문제의식과 연구 대상인 불분명한 채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또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는다면,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 방법에 얽매이고 오히려 기존의 연구 방법이 허용하는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주가 있는 질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교육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멸치를 잡으려고 하면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가야지. 예, 조기 잡는 큰 그물을 들고 가서 멸치 안 잡힌다고 투덜대면 안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교육학자이거나 교육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육학의 질적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질적 연구 방법들은 그것이 이제 사회학이 됐건 현상학이 됐건 또는 역사학이 됐건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학은 사회학도 아니고 역사학도 아니잖아요. 심리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학에 알맞는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음, 그걸 하려면 교육이 뭔지, 교육학이 탐구하려고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알맞는 연구 방법을 우리가 갖다 쓰건 찾아 쓰건 하겠죠. 그래서 그럼 먼저 이제 교육학이 다른 학문하고 뭐가 좀 다른지, 특수성이 뭐가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교육학 역시 로고스의 세계입니다. 이론의 세계고 뭔가 안정적인 질서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럼 뭐 이제 교육학회가 있고 또는 유아교육학회가 있고 이제 연구자가 있어서 연구자가 나름대로 교육의 관점으로 연구 대상을 이제 규정하고 그 대상을 이제 연구하거나 탐구하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질서를 찾아내서 학회에 보고하고 이제 이론을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학은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학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교육학은 뭐냐면 하나는 이론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이건 다른 학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현상을 포착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거나 찾아내거나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들을 하죠. 다양한 교육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니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형식 교육입니다. 이제 학교와 같이 제도화된 공간에서 제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그걸 우리는 형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무형식 교육도 있어요. 뭔가 선생님과 학생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선생님이 없어도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깨닫거나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식 교육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가정교육과 같은 거죠. 또 여행도 무형식 교육인지도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 배우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유아교육도 있죠. 유아교육도 형식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이 있을 수 있죠.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형식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이겠지만 또 가정에서 우리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또는 뭐 요즘 현대 가정에서도 집안에서 아이와 같이 엄마랑 지내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죠. 그건 이제 무형식 유아교육이 되겠죠. 국어교육, 수학교육 등등 많은 종류의 교육이 있을 텐데 그런 교육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면 이게 이제 교육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육학은. 다른 학문들은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뭐 사회학이니 이런 것 등등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교육의 실제의 어떤 변화나 개선을 위해서 쓰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거나 개선하는데 이걸 씁니다. 그것이 형식 교육일 수도 있고 무형식 교육일 수도 있고 유아교육이나 국어교육일 수도 있고. 이거 보면 이제 교육학은 의학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의학은 의대 그러면 이제 의학과하고 의예과로 나뉘잖아요. 의학과는 이제 어떤 기초 뭐 생리학이니 병리학이니 이런 해부학이니 의학의 토대가 되는 이제 학문을 주로 이제 탐구하고 의예과는 이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탐구하고 교육하죠. 그런데 이 실제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론의 탐구가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학은 의학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다양한 교육 현상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일을 한편으로 하고 또 한편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거나 개선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으면은 교육이 도대체 뭐냐? 이 교육으로 다양한 교육 현상도 설명해야 되고, 이 교육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도 수행하고 해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학에서 탐구하는 교육일 텐데, 그럼 도대체 교육이란 게 뭘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습에 대한 영향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교육하고 학생이 학습하죠. 그죠? 학생이 교육하고 선생님이 학습하지는 않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육하고 학생은 학습하는데 이 교육은 학생의 학습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학습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느냐 할 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지금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현재 학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접하는 것은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시범 보이고 학생은 그걸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수동적이 되죠. 흔히 이제 그 설명식 수업, 교과서 해설식 수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그걸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훌륭한 학생이죠. 시험에서 대답 잘하고.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있으면 또 하나,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선생님이 전달하는 명제적 지식.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질적 연구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누군가가 쭉 설명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받아 적고 기억하고 이런 방식이죠. 책을 통해서 또는 설명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한다고 전달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또 하나는 이제 간접적인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 상황을 제공하거나 문제 상황에 놓이게 하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착오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거나 터득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주로 이제 방법적 지식, 아까 이제 그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면 질적 연구는 이런 거야. 또 뭐 참여 관찰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라고 하는 거죠. 해보게 하는 거죠. 직접 해보게 하고 그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더디고 힘들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이제 다양한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뭐 등등 다양한 교육을 포착하거나 계산하는데 적합한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교육으로 보고 또는 학습으로 봐야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제적 지식을 귀로 들어서 기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문화기술지는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거다. 또는 집단의 문화를 탐구하는 거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직접 어느 한 집단을 문화를 연구해봐야 아, 집단의 문화를 연구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방법적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깨닫거나 터득하지 못하고서는 명제적 지식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가? 이 간접적으로 문제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뭔가 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뭔가 깨닫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육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탐구해야 될 게 바로 이 학생이 문제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깨닫도록 하는 이것을 먼저 탐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의학에서 생리학이나 병리학에 해당돼요.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 또 인체가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 등등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이 교사의 교육 행위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 직접적인 어떤 교육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학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학의 이 탐구 대상으로서 일단 아까 말한 그 문제 상황 속의 능동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뭔가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나요. 이때 새로운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나면 이 사람은 이 새로운 문제 상황을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미련하게 계속 똑같은 걸로 하거나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찰합니다. 뭘 성찰하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내가 기존에 하던 습관들을 되돌아봐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합니다. 새로운 걸로. 여기에 알맞게.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제 상황에 알맞게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을 바꿔서 일치시키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이 그래서 익숙한 문제 상황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해결돼요. 자,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이 하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얄밉게도 이걸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또 잠깐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선이해가 신이해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성장한다, 이래 뭐 학습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진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기준을 알고 있던 걸 성찰해 나가는 이것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경험.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경험은 곧 성장이죠. 경험했다 그러면 곧 성장했다예요. 성장했다 그러면 그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죠. 이때 doing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도해보는 겁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learning by trying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은 이대로 가만히 있게 두질 않아요. 새로운 문제 상황을 또 던져줍니다. 그럼 역시 또다시 불일치가 생기고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성찰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가겠죠.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 시행착오의 과정을 살펴보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선생님이 하죠. 그게 이제 교육이죠. 그래서 아이가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형성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탐구 지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어떤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걸 이해하는 일 하나, 또는 이것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어떤 작용을 가하는 일 하나. 이게 이해의 영역이면 이쪽은 실천의 영역이죠. 그래서 교육학은 이해와 실천 두 가지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